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자기 배려와 참살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참살이라는 말이 좀 익숙치 않으실 텐데요. 원래는 그 영어 웰빙을 우리말로 번역한 말인데 이걸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번역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살이라는 말은 웰빙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의미가 폭이 넓고 또 깊이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배려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그리고 두 개의 동영상을 보실 겁니다. 두 개의 동영상을 보실 건데 하나는 자기 배려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는 인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볼 때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인성이라는 말을. 인성이라는 말이 조금 뭐랄까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기 배려와 참살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동영상인데요. 이걸 한번 먼저 보시고 가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실 말하기와 자기 배려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배려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진실을 말함으로써 고통받았고 또 진실을 말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이롭게 했던 그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인가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 부정 사건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그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폭로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제보자 류영준 교수라고요. 강원대대 교수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건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PD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방송함으로써 엄청난 풍을 맞죠. MBC가 크게 흔들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지만 결국은 그 진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그 부정한 연구에 의한 어떤 성과들이 허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거품들이 꺼지게 되는 그런 바람직한 결과를 야기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를 또 시끄럽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에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했던 조현아라는 여자, 젊은 여자와 그 의뢰에 위치해 있었던 박창진 사무장,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폭로했던,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그동안 감수해야만 했던 그런 박창진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 숨겨지기 쉬운 그런 진실들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 모두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권력과 갑과 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내부에도 갑질 행포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폭로한 검사라는 사람이 그런 그 성추행 사건을 자기가 피해자로서 폭로한다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그것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있죠. 그다음에 이 밖에도 다양한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도 임은정 검사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이미 그런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소크라테스 자신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리고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진실을 지킴으로써 죽음과 맞바꾼 그런 용감한 행동이었던 거죠. 또 고대에는 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견유학파라고 그러죠.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대낮에도 뭐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러죠. 진실을 아는 사람 찾는다고 그랬다든가요. 그리고 이제 드럼통에서 이제 소유를 합니다. 이 명성을 듣고 찾아온 당시의 최고 권력자, 세계 최고 권력자 알렉산더 대왕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햇빛을 맞고 있지 않냐, 햇빛을 좀 비켜달라라고 하는 용감한 얘기를 했던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역사에도 신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잘못 나갈 때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간언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소위 말하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언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충신들이 목숨을 잃었던 전례도 있습니다. 이런 그 진실의 힘, 진실을 말하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은 고대로부터 두 가지 전통에서 유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항했던 이제 소크라테스로 대변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에
용기는 수사에만 능했던 그런 소피스트들에 대항한 그런 하나의 논리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 말하기, 파레지아라고 그러는데요. 파레지아는 진실 말하는 것이 반면에 소피스트들은 수사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남을 설득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제 파레시아는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을 말함으로써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수사학자들은 남을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전통은 그 이후에 스토아 철학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소피스트의 전통은 철학의 그 주류로부터는 배제되어 있죠. 하지만 요즘 우리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현실에도 이런 소피스트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혹세무민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진실에 관심이 없고 단지 그 수사에만 관심이 있는, 그래서 자기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우리는 이 진실 말하기, 파레시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파레시아, 진실 말하기에서는 어센티시티라고 그러죠. 진정성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어센티시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주인인 그런 것. 그다음 인티그리티, 이것도 역시 진정성으로 번역됩니다만 자기 통합성 이런 것들이 중요했죠. 반면에 수사에 능한 사람들은 논리도 사실은 그 깊이 들어가면 무너지는 논리지만 표면적인 논리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 말하기의 목적과 목표는 행복입니다. 유다이모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삶이죠. 행복이라기보다는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삶을 사는 것은 덕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학적 전통에서는 논리를 거쳐서 현대 윤리학의 주류이기도 합니다만 의무론이라든가 또는 공리주의 이론 같은 걸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파묻었을 때 더 큰 폭발력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프랑스의 작가죠.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것을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 광주 항쟁의 진실,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이 과거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한 진실, 더 큰 힘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수사와 진실의 그 진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능한 겁니다. 그렇죠? 소피스트들은 남을 설득함으로써 어떤 쟁론이 있을 때 거기서 이기는 것이 목표죠. 그러니까 좋은 삶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순간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진실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말하는 자의 주체를 강조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자의 존엄성, 자기에 대한 그 배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존재를 더 좋은 존재로 향상시키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함으로써 지금의 존재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자기가 되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목표였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생존이 필요했어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그걸 발휘해서 우리는 생존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물학적 생존에만 의존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또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유하는 게 또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그러니까 생존은 자연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존재는 존재 지속의 노력이라고 하죠. 코나투스라고 하는 스피노자가 얘기했던 개념인데, 존재 지속의 노력, 존재 지속의 경향, 그런 지향성, 이런 것들이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진실 말하기, 파레자 또는 자기 배려, 이것은 새로운 나로 변해가는 나, 새로운 나로 변해가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실 말하기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존에 관련된 것은 우리는 생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거죠. 그다음에 존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간학적인 지식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실 말하기 그리고 자기 배려는 미학적인 것이고 윤리학적인 것입니다. 미학적이라는 얘기는 내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윤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더 존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또 좋은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존재 조건이 있다고 할 때 생존에 관련된 것은 1차 지향, first intention, 1차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존재를 지향하는 것은 2차 지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과 존재. 그리고 생성, becoming이죠. 이 생성을 지향하는 것은 3차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사례에서 보듯이 진실은 부조리한 권력과
생물학적 생존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부지런한 권력에 의해서 파묻혔던 진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떤 생존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도 있는 거죠. 그런 역량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실들이 그런 1차적인 권력과 1차적인 생존 조건에 파묻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존 조건에 파묻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1차적인 조건에 종속된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성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생존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존 또는 좀 잘 나가봐야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생성은 없다. 미래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자기 배려의 논리는요, 현대 철학자 미셸 푸코가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또는 디오기네스, 뭐 에픽테투스 같은 또는 뭐 세네카 같은 그런 고대의 뭐 철학자들의 논리에서 빌려온 겁니다만, 푸코는 자기 사유에서 큰 전환을 합니다. 푸코 철학에서 전반기는 지식과 권력의 문제를 탐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지식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자기 배려라고 하는 논리를 추려내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푸코의 후반부 철학에서는 전반부와 달리 주체가 사라지는다고 하는 주장을 했던 전반부 철학과는 달리 주체를 새로 세우는 그런 논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 배려라고 하는 논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가져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로부터 이런 논리를 가져와 자기 배려로 갑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생물학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실제로. 생물학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죠. 이기적 유전자를 쓴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은 유전자의 조정을 받는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사라진 겁니다. 앞에 푸코에서는 우리 담론 속에 만연된 지식 권력에 의해서 우리 주체가 상실됐지만, 일사 도킨스에서는 생물학적인 조건, 생존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주체가 사라진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기적 유전자 끝에 보면 그런 구절로 끝나거든요. 인간이야말로 이런 유전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유전자의 지배에 저항하는 그런 인간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철학이 한 사람은 뭐 고대 철학에서 근거를 두고 있고 한 사람은 생물학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방향은 비슷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 말하기가 그 핵심이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면은 나 자신에 관한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에 눈을 감고 생존에만 급급한 나는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려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드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실 말하기라고 하는 말하기의 조건은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솔직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진실은 항상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또는 나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의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특히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것과 이것이 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배려라는 것은요, 그 내면의 가치 그리고 행동, 존재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르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겉과 속을 일치시키는 거죠.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켜서 그 행동과 존재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배려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려의 핵심은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겁니다. 나를 배려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나를 새롭게 만들면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배려라는 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죠. 절대로. 자기 배려는 나를 배려함으로써 모두가 서로 돌보는 세상을 만드는 거다. 자기 배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논리가 지금 서양의 철학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전통 동아시아 사상에서도 역시 있습니다. 숙이 아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를 닦음으로써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닦음으로써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닦음으로써
무사람들 편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려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는 말도 있잖아요. 나를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닦음으로써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논리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내려오겠다.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현실에서는 뭐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이겠죠. 자, 자기 배려라는 것은 나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간다는 생각, 참 멋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 가려면은 많은 고통이 따를 수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술가들이 그 작품을 완성시켜서 엄청난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배려한다는 것은 나를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자기 배려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필생즉사 이런 말 있잖아요. 나를 버려서 나를 되찾는 것. 이것이 자기 배려의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그 이야기들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요. 이제 오늘 그 자기 배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배려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렇죠? 자기 배려 그러면 나를 배려를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배려 그러면 남을 상대로 하는, 남을 대상으로 하는 배려를 일반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배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자기 배려라는 얘기는 앞에 이제 동영상에 나옵니다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동인을 우리 자신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나를 우선하는, 남보다 나를 우선하는 그런 의미의 배려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동인을 우리 자신에 둔다. 나 자신에게 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행위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규범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자기 배려라고 생각해요. 나를 스스로 배려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검토하는 삶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삶이 있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검토하는 삶,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통 고대 그리스 철학을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를 많이 인용을 하죠. 스스로 검토하는 삶이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내적 역량의 배양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는 것이 자기 배려입니다. 남이 하는 대로 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그런 역량을 키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 어떤 건지 알면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한다든가 거짓을 말한다든가 또는 진실을 묵혀버린다든가 침묵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진실 말하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배려라는 것은 실존의 미학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어요. 미학 아름다운 거죠.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그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자기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자유의 형식을 부여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또는 내 충동에 따라서 내가 욕망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자유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식을 부여하는 삶입니다. 자유의 형식을 부여하는 삶. 자유라는 것이 아무런 형식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내가 자유롭되 그것에 어떤 나름대로의 형식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자기 배려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에 동영상에서 봤고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게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자기 배려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참사리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저 보면은 이제 그 순서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기 배려에서는 고대 유럽,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죠. 그 히포 저 뭡니까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그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 소피스트와 대립되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 그다음에 그 뒤를 잇는 스토아 학파들의 이야기들, 그걸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양에만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동아시아에도 이 양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양생. 삶을 북돋우는 거죠. 이 양생, 동아시아의 양생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서양의 현대 사상 중에서 페미니즘과 연결됩니다. 요즘에 뭐 페미니즘이 뭐 저것저 이렇다, 왜곡된 그런 페미니즘들이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논쟁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페미니즘,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에서 이 자기 배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려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고대 그리스, 고대 동아시아, 그다음에 현대 페미니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성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나라는 인성 증진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 나라예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일 것 같은데요. 인성을 북돋우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국가가 북돋워 준다고 해서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인성이란 말 말고는 말 대신에 시민성이란 말을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참사리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기 배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참사리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사리는 뭐냐? 제가 그렇게 붙여놨죠. 진화하는 삶의 규범이다 그랬어요. 삶의 규범을 미리 정해놓고 변치 않는 삶의 규범이 있는 게 아니죠. 삶의 규범이라는 것은 내가 성장할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린아이 때 규범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학생일 때 규범이 있고,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또 노인이 됐을 때 삶의 규범이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하는 공부, 내가 했던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규범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참살이라는 것은, 참되게 산다는 것은 그 규범을, 삶의 규범을 스스로 진화시켜 나가는 삶이 참되는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때 이제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참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살이라는 말 속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담지 못한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심리학의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 분야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칙센트미아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얘기를 할 건데요. 거기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기 진화, 긍정, 참여, 몰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진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진, 밈, 뭐 셀프 이런 얘기 나중에 할 거니까요. 그때 보고요.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아닌데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보다는 너 자신을 아는 것보다는 사실은 너 자신을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뜻, 소크라테스 사상 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무지를 알라,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얘기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내 삶을 스스로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불변의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을 검토해 나가면서 새로운 규범을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오스와 로고스의 일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비오스라는 것은 삶이에요. 비오스, 바이오그래피 할 때 비오스죠. 로고스를 많이 알잖아요. 말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과 삶과 말을 일치시키는 것. 우리가 이 강의 전체에서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삶과 말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진실 말하기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인물이죠.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진실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다닐 때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드럼통 속에 거주를 했고 항상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살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견유학파라고 하는 말이 붙었죠. 이제 옆에 개들 있잖아요. 개처럼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진실을 찾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뭐죠?
그 앞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죠. 저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유명하다는 사실을 아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당신이 소원이 있다면 내가 들어주겠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저 햇빛을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햇빛을 좀 비켜달라. 그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실한 의미의 자기 배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 고대 그리스의 사상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지식 권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이 권력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철학에서는 굉장히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암울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어떤 구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체계가 시킨 대로는 우리는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어떤 지식 권력의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자기 배려라는 개념도 사실 푸코가 말해서 더 유명해진 겁니다. 뭐 언어가 있습니다. 피멜리아 뭐라 그래야 하는가 언어가 있는데 그건 뭐 알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삶과 말의 일치고요. 그리고 나를 배려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건 좀 오해의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페미니즘 이걸 다시 얘기할게요. 그런데 어쨌든간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을 후코는 자기 통제라고 받아들여요. 자기 통제, 나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배려하는 게 내가 어느 나의 욕망에 충실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욕망을 통제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자기 배려의 핵심입니다. 푸코의.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페미니즘의 자기 배려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자기 배려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푸코의 자기 배려와 페미니즘의 자기 배려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푸코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실 말하기입니다. 진실 말하기가 자기 배려의 핵심이라고 얘기해요. 푸코는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누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소시민들의 속성이란 말이죠. 뭐 학생은 교수의 말에 교수가 뭐라 그러는데 거기에 토를 달았다가는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는 걸 너무나 뻔히 알기 때문에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진실 말하기는 파레지아라고 이제 원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어떤 위험이 일정한 정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얘기가 이제 프랑스에 드레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을 주인으로 몰아서 여론이 몰아가서 그렇게 그 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진실을 말했던 일부 소수의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땅에 묻힌 진실은 더 큰 폭발력을 축적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묻어놓을 수 있지만 곧 그것이 드러나서 더 큰 폭발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죠. 물론 역사 속에 가려져서 완전히 묻혀버린 사건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것이 단기간 내는 묻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실은 빛을 보게 마련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진실 파레지아라고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토릭이라고 하는 말 두 가지를 이제 대비를 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소위 말하는 소피스트들이 주로 이제 이런 수사술을 구사를 하죠. 그래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설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논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라는 것은 아주 소송이 굉장히 빈번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자기를 옹호를 해야 되고 상대방을 또는 법관을 재판관을 설득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수사학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나 그 이후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그런 설득의 논리보다는 진실이라는 것에 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했을 때 그것이 더 큰 힘을 가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기 삶과 또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바로 스스로 독배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임기응변으로 피하기보다는 진실의 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역사에서 또는 세계 사상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인의 반열에서 기억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수사학에서는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논리는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논리와 함께 진정성이라고 하는 가치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지금 뭐 현실 사회에서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진정성이 없는 말장난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리고 어떤 진정성이 있는 사람의 말은 그것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간에 곧 알아봐 줍니다. 국민들이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리 또는 수사 이런 것들 가지고는 진정성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고대 그리스와 후코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따져요. 그래서 윤리를 얘기할 때 의무론, 공리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뭐 의무론은 이거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 아니냐.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누가 봐도 그 행위의 규칙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윤리 이론을 세워요. 공리론은 그런 건 중요치 않다. 결국은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 그게 정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진실 말하기 파레시아 쪽에서는 이제 행복을 강조합니다. 행복. 또는 좋은 삶이라고 그래. 좋은 삶.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바로 이제 우리말로 덕이라고 옮깁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또는 공동체의 행복 또는 덕을 추구하는 거죠. 진실을 말하는 것의 조건이에요. 5가지 조건인데 먼저 솔직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솔직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으로 거짓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어야 돼. 거짓이 아니어야 돼요. 근데 진정성 나 자신에 비추어 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진실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실이라는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위험하기까지 해요. 앞에 이제 동영상에서 보신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에 대해서 그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 겪었던 어떤 어려움, 불편함, 위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걸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요. 불편과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진실 말하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에도 자기 배려의 금도다. 위험과 불편을 감당하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당연히 비판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어떤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그냥 꼭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무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배려라는 것은요. 자기 배려라는 것은 내면의 가치와 행동과 존재를 일치시켜서 새로운 나를 창조함으로써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려운가요? 근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울 거 없어요. 그죠? 내면의 가치와 행동과 존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존재를 일치시켜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일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있잖아요. 나의 존재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나라고 하는 자아의 동심원을 이렇게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대해서 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를 키우는 것, 그것이 자기 배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그게 자기 배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배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삶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 이것이 자기 배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봐도 금방 아실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나 자신에 솔직해지고 진정한 나가 되는 것, 참 나가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배려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참사리하고 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뭐 서양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런 진실을 말하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 건 서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특히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조선시대에는 왕권 사회지만요. 왕조 사회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그 권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 신하들의 권력이라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또한 신하들의 여러 많은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이 조선 왕조실록에 6만 5천 번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그 신하들이 왕을 못 살게 굴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권력을 가졌지만 신하들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권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하들의 권력을 가지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서는 이런 말로 하죠. 숙이 아닌 닦을수 자기 기자잖아요. 나를 닦고 아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를 닦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자기 배려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공자님 말씀에 나오는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나를 닦고 가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군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바로 자기 배려의 길이죠. 자기 배려를 통해서 가족과 나라와 천하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군자의 길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제 자주 이용했던 말이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나를 버려서 나를 되찾는 역설이죠. 자기 배려라는 것은 나를 버려서 거꾸로 나를 찾는 거죠. 이것이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 역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어떤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자기 배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상 속에서 찾아보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동학의 이제 최재우 선생이죠. 향하설위라고 하는 말을 했죠. 이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누구를 향해서 지내느냐? 옛날에 벽에다가 이렇게 조상을 이렇게 써놓고서 거기다 절을 했잖아요. 근데 향하설이라는 것은 나를 향해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세계가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향하설이. 라고 하는 것이 동학의 아주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게 절을 한다는 건 이거는 나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나에게 절을 하느냐? 내 속에 조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조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그래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속에 조상의 유전 정보가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내 속에 조상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향하설이라는 것은요, 주체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둔다는 얘기가 이기적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려하라고 하니까 그 이기적으로 행동하라는 말로 그냥 바로 해석해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 반성하고 나를 제대로 성찰하고 나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라는 그런 얘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주체의 해석하기고요. 존재의 예술, 나라는 존재를 나의 삶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향하설이고 자기 배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온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과 우리 19세기에 나왔던 향하설이라고 하는 동학의 향하설이라고 하는 사상은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사실과 경험의 창의적 긴장 상태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이기 위해서는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하잖아요. 또는 나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긴장 상태. 내 경험과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너무 친해도 이거는 제대로 된 자기 배려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세상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도 너무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자기 배려고 또 향화설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과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온 것, 앞으로 살아갈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얘기를 좀 해봅시다. 보통 배려 윤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윤리 이론이 또 한쪽에 있는데요. 그것은 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의무론이나 공리론 같은 윤리 이론이 있고, 또 그것에 이제 문제점이 있어서 배려 윤리라는 것, 케어 에틱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주로 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작용으로 타인을 어떤 경우에서는 착취하거나 학대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배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주로 여성이잖아요. 보면 뭐 어린애를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노인을 돌보는 것까지 거의 대부분 그 돌봄 노동자들은 거의 다 여성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착취나 학대에 취약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하는 그 젠더를 취약한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여성 개인의 욕망이라든가 필요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그렇죠?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어떤 페미니즘 윤리에서 어떻게 강조하는가 하면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자아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자아를 만들어내고 나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기반화해서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래서 관계적 자율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자율적인 자기 존중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논리와 아까 푸코의 자기 배려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푸코의 자기 배려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되겠네요. 푸코의 그 자기 배려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페미니즘의 자기 배려는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제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역시 푸코도 남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얘기를 할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할 건데, 나를 배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인성, 사람 됨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인성을 주입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주입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깨달아서 뭔가 돼야 되는데, 그 인성을 주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아직까지 이런 점을 극복을 못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 글씨 쓴 거, 내 인성은 몇 점짜리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평가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인성도 평가를 해서 그걸 점수로 환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경향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요 동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성이라는 속임수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개인, 인간, 시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가십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성이라는 속임수라는 제목입니다. 인성이라 하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과연 고정되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인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시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존재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되는 그런 사람을 본성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까지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면 충분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인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진 구조를
분석을 해볼 겁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의 본성이라는 뜻인데 그 뜻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말에 가지고 있는 전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기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담겨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비판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개별적인 인간을 따로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잘 살 수 있는 덕성, 품성 또는 그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 사람 인자죠, 한자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뭐 이데올로기적인 그 이유 때문에 안 쓰고 있는 용어가 있죠. 인민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이 말이 공산주의가 대두되기 이전에 훨씬 일반적으로 쓰이던 말인데 공산주의자들이 쓴다는 이유 때문에 타부시하고 안 썼던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 인민이라고 하는 말에는 인과 민이 구분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고대 중국에서는요, 뭐 인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중인 이상의 사람을 얘기한다면 민이라고 그러면은 좀 그 신분적으로 낮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과 민이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뜻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건 신분제 사회의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이 쓰는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죠. 사람 인의 사이 간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에 많이 쓰고 있는 개인, 이것은 독립적인 개인들이죠. 인디비주얼 영어로.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민이라고 그러면 시티즌이죠. 시티즌은 되게 이제 주체로 깨어난 개인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존재 조건상으로 그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독립된 존재라고 한다면 시민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깨어난 독립된 개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서구에서는 부르주아 혁명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만. 근데 이 국민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에 종속된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기능의 기능 단위라고 하는 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국민을 깨어난 주체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따라서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체로 깨어난 개인들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기를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우리 민주사회에서 올바른 길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인성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본성이나 본바탕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성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나 본바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이거 비슷하게 이제 민족성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거죠. 민족의 고정된 속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민족의 어떤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민족이 겪어온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적 변천 과정 속에서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속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국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인의 뭐 국민성, 일본인의 국민성 이런 얘기를 흔히 하는데 이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은 시민의 덕목을 가꾸고 기르는 데 있다. 시민의 덕목, 더불어 함께 사는 시민의 덕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의 본바탕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시민의 덕목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민족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국민성이라는 말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시민의 덕목, 뭐 시민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 시민성이라는 말보다는 시민의 덕목이라는 말이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시민성 그러면 어떤 고정되는 본바탕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민의 덕목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가 인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기왕에 우리가 인성이라는 말을 하니까요. 인성교육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두 가지 논란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성선설, 성악설의 논쟁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론 모두 기본적으로 유교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둔 거죠.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선하니까 그 선한 본바탕을 발현시켜야 된다. 선한 본바탕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죠.
성악설은 선천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을 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을 선한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와서는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대두되면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성이냐 양육이냐라는 논쟁이죠. 이 고대 논쟁에서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윈이나 도킨스로 이어지는 이기적 유전자 논쟁.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최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을 개체에게 만들어 간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해서 이제 크로포트킨이나 뭐 굴드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 협동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경쟁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협동을 강조하는 뭐 그런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히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데올로기 투쟁과 관련해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그 갈등 상황이 완화돼서 두 개가 연결되는, 그러니까 양육을 통한 본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고대 그리스에 이미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후조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본성을 스스로 만든다, 본성을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간 삶에 적용시켜 왔던 건데, 이제 근대 사회생물학에서 경쟁을 강조하는 부류와 협동을 강조하는 부류가 한참 아주 뜨겁게 싸우다가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지혜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고대 중국에 보면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죠. 그건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착하다,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인간이 악해진다. 그래서 그 사회적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했던 겁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선한 선천적 착함이에요. 측은지심이죠. 도둑이라 하더라도 그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집에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는 달려가서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은 착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순재의 성악설은 인간의 본성이 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성선설에서는 선천적 선을 찾아서 길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형이상학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제 순재 성악설은 후천적인 악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실천적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후천적 선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뭔가를 형이상학적으로 정리해버리면 그것에 대한 증명에 부담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악설에서는 그런 것 없이 후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기 훨씬 더 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고대 이야기고요. 이제 이 본성에 관련된 생물학적 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에 관련된 생물학적 논의는 대개 이 두 개의 본능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진화에 의해서 인간에게 만들어진 또는 다른 동물들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본능들이죠. 하나는 회피 본능입니다. 어떤 위험이 닥쳤다든가 그랬을 경우는 무조건 하루빨리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반사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그것의 위험을 감지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척추 반사를 통해서 그 위험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회로까지 있잖아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뇌를 통과하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결한 것 또는 위험한 것, 생존과 번식에 좋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은 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또 접근 본능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은 쫓아가죠. 아름다운 또는 멋진 예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쫓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접근 본능인 겁니다. 상당 부분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사회 구조 속에 그대로 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성향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는 회피 본능이 더 발달한 사람들이고 진보는 접근 본능이 더 발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동물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싸나운 개 같은 경우에 공격성이 뭐 일반적인 개도 공격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자기의 생존이 위협당할 때는 공격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회피 본능과 관련된 생존 지능이죠. 뭔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사람과 사귀는 그런 그 지능이 또 있단 말이죠. 그것은 또 학습 지능이죠.
회피 본능과 접근 본능, 그 다음에 생존 지능과 학습 지능, 이것이 이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경향, 협동과 경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가 어느 하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동안의 사회생물학 논쟁에서는 대개 하나를 중요시하고 다른 거를 별로 경시했던 그런 경향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솔직하게 봐서 두 개가 다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배타적인 것을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협동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물의 경우에는 뭐 다른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사자 같은 경우, 숫사자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다른 숫사자가 낳은 새끼들을 물어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냉혹한 자연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도 격렬한 논쟁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인신 공격에 가까운 공격들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특히. 그 근거가 없는 것은 빤히 보이는데도 그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철면피한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사사건건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이제 우리 본성에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장류 동물들에서도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이 실험을 통해 증명돼요.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 밑에 이제 빨간 레버가 있잖아요. 이걸 당기면은 자기 앞에 먹을 게 나옵니다. 근데 동시에 자기 앞에 먹을 게 나오는 동시에 반대편 방에 앉아있는 그 원숭이 바닥에 철판에서 전기가 흘러서 얘가 찍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 레버를 당길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은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굶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이게 바로 이제 동물들도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본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쟁의 본능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두 개를 배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의료인문학에서도 뭐 인성교육이라고, 의료인문학이 인성교육이다라고 하는 말을 뭐 초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료인문학이 인성을 가리키는, 인성 개발하는 교육이 아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좀 비판적인 반성을 하는 것이 의료인문학이지, 내 본성을 갈고 닦아서 착하게 만드는 것이 인성교육이, 그것이 의료인문학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는데요. 뭐 말은 참 좋습니다. 멋집니다. 자신과 내면을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성, 사람의 본바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는 않아요. 말로는 가꾸고 기르는 거잖아요. 가꾸고 기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위한 그런 행동이라고 멋진 인간을 만드는 거라고 여겨지도록 이제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그 전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성이라고 하는 말은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입니다. 근데 개인의 특성을 바꾼다는 게 또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 특성에다가 개인적 성품까지 이제 합친 게 이제 인성인데, 이거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법인 거죠. 사실은 인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자체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사람이 가진 어떤 속성을 개발하는 거라는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저는 이제 이 인성이라고 하는 말, 또는 이걸 법까지 만들어서 사람이 인성을 법으로 길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시민의 덕목 또는 시민성, 시티즌십입니다. 이제 인성과 시민성을 비교를 해보십시다. 인성은 사람의 특성, 개인의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성은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와 사이의 문제인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철학적으로도 인성은 주체 중심이라고 한다면, 시민성은 타자를 중시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 규범이에요. 맹자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함을 전제하잖아요. 근대 이후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이제 무시적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따라서 그런 이기적 속성을 완화해서 이타적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속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타적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기적 인간을 이타적 인간으로 바꿀 수는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타적 인간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간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해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그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를 되돌아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인간과 사회의 운영 방식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기와 스스로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고대 그리스의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탁월한 삶, 행복한 삶이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너무 나이브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길이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에서는 주어진 질서를 강조해요. 어떤 주어진 질서에 제일 잘 작동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 인성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랍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이익을 챙기지만 또 이타적인 인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모순적인 그런 인간형을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는 서로 관계하는 방식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성에서는 누구를 지향하죠. 후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성에서는 무엇을 지향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성과 시민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성은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간상을 지향하는 거죠. 반면에 시민성은 복지국가 또는 앞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공유경제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인간형이자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윤리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떠올릴 때면 철학적으로는 선험적 도덕 법칙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되겠죠, 주로. 그 이성적 존재고 인간이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성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명확관한 의무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그것도 합리적 인간의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성과 행동의 연결고리가 없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이성과 행동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추상적인 윤리 이론을 떠나서 실천적인 윤리 이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리주의죠. 그래서 이제 벤담과 빌 같은 사람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공리를 추구하는 윤리 이론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익을 받는 방향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 것이다.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지향했지만 결국은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계산한다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덕윤리로 돌아가는 건데 행위자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유래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성의 덕과 생활의 덕, 이 두 개가 다 덕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거, 합리적인 것과 그 합리적인 것에 따라 행동하는 또는 그것과 동시에 따라라기보다는 그 지성과 생활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하는 표현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과 판단이 일치하는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행위자의 탁월성 이론입니다. 덕윤리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습관을 통일하는 거죠. 교육과 습관을 통일하는 것.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은 인성이라고 하는 어떤 독립된 개인의 속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 이론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지향점과 또 그런 지향을 위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될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시민교육이 되어야 된다. 시민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공동체의 윤리규범이고 그 공동체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삶의 지침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생에 관한 동영상을 보셨으면요. 이제 웰빙, 건강과 행복의 조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행복, 행복이 우리의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란 말은 조금 그 어원을 따져보면 좀 검토해 볼 게 있어요. 행복이란 말은 다행스럽게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걸 한자 풀이를 해보면 그래요. 다행스럽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뜻은 영어도 마찬가지. 해프니스 아니에요? 해프니스는 해픈이라고 하는 말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동적이죠. 행복이란 말은 우리말 행복이나 영어 해피니스나 똑같이 공히 어떤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그런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웰빙이라는 말이 딱 한때 유행했잖아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것은 건강과 행복을 버무려서 절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웰빙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뭐 자연식품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이제 그 자본의 논리에 오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뭡니까 인성에서 얘기했잖아요. 내 인성은 몇 점짜리니 하고 묻는 거 마찬가지로 웰빙은 너 얼마짜리냐고 너 얼마면 되니라고 물어요. 얼마면 되니라고 묻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복이나 뭐 웰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복이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 됐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 행복. 저는 이제 이걸 참살이라고 합니다만 참되게 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은은한 만족이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서 행복이라는 게 저기 있으니까 거기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순간순간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 행복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말과 참살이라고 하는 말을 비교를 해보면 더 잘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웰빙은 존재예요. 웰빙이잖아요. 빙이잖아요. 존재예요. 웰빙이에요. 근데 참살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참살이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웰빙은 존재이고 있음이에요. 그리고 최상의 상태예요. 최상의 상태가 도달하는 것이 웰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정의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 웰빙, 거기도 이제 영어로 웰빙이 나와요. 건강을 웰빙으로 정의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참살이라고 하는 우리말에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웰빙은 웰빙이죠. 웰빙이에요. 잘 잊기예요. 우리말을 그냥 하면 잘 잊기. 잘 잊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자본주의사에서는 이게 구매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웰빙도 사실은 구매력으로 나타나요. 뭘 살 수 있느냐? 그 좋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냐? 이런 거죠. 반면에 참살이는 참이죠. 잘과 참이 달라요. 그죠? 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어떤 규범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웰빙은 생애 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생애 주기, 뭐 나서 성장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죽음에 이르는 그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을 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라이프 코스 셀프 디벨롭먼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생애 경로를 보자는 거예요. 참살이에서는 생애 경로를 라이프 코스를 보자는 거죠. 경과 과정을 보자는 겁니다. 웰빙은 어떤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웰빙이라고 생각해요. 뭐 잘 입고 잘 먹고, 그죠? 뭐 배설 잘 하고, 잘 관계 유지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웰빙이라고 한다면 참살이에서는 자기 진화, 계속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웰빙은 몸, 신체를 중심으로 하죠. 그 다음에 감성, 인지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실존이에요. 참살에서는 실존이고요. 그리고 웰빙에서는 표준이죠. 그 다음에 참살에서는 개별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생애 주기, 생애 경로 그런 거잖아요. 생애 주기는 표준이에요. 그렇죠? 내가 몇 살 먹은 뭐 누구라면 어느 지역에 사는 남상 또 여사라면 거기 맞는 표준에 그런 어떤 그 평균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참살에서는 내가 그런 인구학적인 조건이 똑같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 개별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웰빙은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이죠. 근데 참사리에서는 체현, 인바디먼트라고 그러죠. 내 몸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몸속에서 내가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현해야 돼요.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바깥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과 참사리를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결국은 참사리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웰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는 우리가 참된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참사리의 인지 구조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과학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면역, 인지, 유전 이런 거 가지고서 계속 설명해 오고 있잖아요. 이 강의 전체에서. 근데 인지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참살이라고 하는 웰빙을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통 연구를 했는데 결국 참살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인지 구조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마뚜라나라고 하는 사람과 바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둘 다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그것들의 생물학적 뿌리 사이에 불연속이란 없다. 사회적인 것, 인간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구분되는 거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학문도 그렇게 구분했었어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이렇게 구분했단 말이죠. 대학의 구조가 그렇게 70년대, 1970년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70년대부터 아마 서울대가 처음 그랬을 거예요. 서울대가 과거에는 물리대 그래서 문리거든요. 물리라는 게 물리학 피직스가 아니라 문과대와 이과대 합친 거가 물리대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리했어요. 70년대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현상과 인간현상을 구분한 거예요. 따로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과의 연속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또 사회적인 것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암과 삶과 함이라고 하는 그 3원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 그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과 함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이다.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고 그것이 인식이고 세계이고 몸이다. 그러니까 이제 체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는 자아 또는 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초월적인 것을 생각했었거든요. 자아 그러면 내 몸이라고 하는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뭐 이성은 어떤 그 명령을 내리는 어떤 존재. 우월적인 존재 이런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연구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것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자아와 이성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몸속의 세계에서 세계인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참사리는 더 많은 세상을 내 속에 담는 것이다. 내 속에다가 세상을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사리라는 것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세상을 많이 담는 것. 내가 사랑을 해서 다른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담는 것이고 또 뭐 나라고 하는 경계를 확대해 나가면 자아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지과학과 신경철학에서도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만 마음은 몸속에 체현되어 있다.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뭐냐면요. 이 다트 있잖아요. 다트 선수가 있어요. 다트. 근데 이 다트 이제 실험을 해요. 다트 선수하고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연습을 하지 않다. 비슷한 그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실제로 연습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심상훈련이라고 그러죠. 마음속으로 던지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심상훈련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더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훈련을 한다는 것도 그것은 결국은 체화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생각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그 물질적인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체현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생각은 대부분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국 유학할 때 이제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걸 운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돌아와서 한 2년 만에 돌아와서 여기서 운전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가서 문을 열더라고요.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의식에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물론 이제 금방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운전대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추상적 개념은 대체로 운위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높은 사람, 뭐 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왜 높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나보다 키가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옛날부터 높은 사람은 위에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왕조 사회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왕은 꼭대기 위에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높고 낮은 것의 개념이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죠. 높은 것, 낮은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행복도 구조화된 신경 네트워크의 속성이다. 좀 어려운가요? 신경 네트워크가 어떤 그 활성화 패턴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 어떤 경험을 했는가, 또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건강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말 그대로 신경 네트워크에 새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신경 그 세포끼리 묶이는 방식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그 속성을 갖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어떤 그 상태를 규정한다는 거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행복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피노자 얘기 몇 번 반복했죠.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그리고 몸은 마음의 표상이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의식은 세계의 겉모습이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불독립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이 아니라 세상의 겉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내 의식이라는 겁니다. 내 의식이 무슨 뭐 의식에 뭐 특별한 그 존재론적 지위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진화한 것이기 때문이죠. 긍정 참여 몰입의 힘, 직센트미하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몰입, 플로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플로우, 흘러가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몰두해 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이제 젊은 여러분들 이제 게임이 아주 재미있는데 거기 몰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잠도 안 자고. 이제 그게 몰입이에요, 일종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공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우리 행복에 또는 참사리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진화, 그런 몰입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했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내쳐버리고 그냥 게임에만 몰두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무슨 마약 중독처럼 중독에 돼버린다든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적인 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목적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공부가 되게 많은 학생들의 경우에 수단이죠.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졸업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수단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잘 안 드시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몰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그 경험들이 축적됐을 때 어떤 긍정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적 과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칙센트미하이는 유전자와 미임과 자아를 이렇게 구분해요. 유전자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미임 아시나요? 미임 이거 저기가 얘기한 거죠. 리차드 도킨스가 얘기한 거잖아요. 미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미임이라는 것은 기억소죠. 기억의 단위입니다. 기억의 단위. 마음은 그래서 마음이죠. 유전자가 몸을 관리한다면 미임은 마음을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이 덧붙여져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고 기억소가 있지만 자아라는 것은 그것과 전혀 성질이 다른 거지만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월적이고 총체적인 나가 나오고요. 유전자로부터도 자유롭고 미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기만의 목표와 입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자아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목표와 입장을 절대화하게 되는 그런 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자아를 너무 강조해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수동적인 영역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만들어졌을 때 것은 내가 내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쾌락과 만족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쾌락은 단기적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만족은 장기적 생존 그리고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쾌락은 앞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어떤 회피 동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뭔가 위험한 걸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맞춘 것이 이제 쾌락이고요. 그다음에 만족은 좀 장기적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걸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긍정적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행복을 위해서 뭘 한다? 그건 좀 웃기는 일 아닌가요? 뭔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닌가요? 뭔가 앞뒤가 바뀌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긍정적 감정을 자아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규범을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참사리의 길. 참사리의 길 볼까요? 뭐 이렇게 했어요. 몸과 마음과 사회에 공진하다. 마음과 사회가 우리가 맨 첫 시간인가요? 둘째 시간에 했죠. 몸살이, 마음살이, 세상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몸살이와 마음살이, 그다음에 다살이. 저는 이제 앞에 얘기했던 세상살이하고 똑같은 게 다살이가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를 정리하는 거예요. 참사리의 길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고요. 참사리의 의학, 참사리 의학. 이런 규범들을 가지고 의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시간의학, 인지의학, 긍정의학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의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몰입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시간의학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생애경로의학, 진화의학 이런 겁니다. 생애경로 시간이죠. 인지의학은 뇌과학, 신경철학, 신경윤리학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것을 저는 살림의 의학이다. 참사리 의학 또는 살림의 의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자기 배려와 진실 말하기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기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후코 같은 경우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자기 통제하고 진실된 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 말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향화설이, 동학에서 향화설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 그다음에 페미니즘의 자기 배려. 이것은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면 시민성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시민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속성이라기보다는 사회인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속성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웰빙과 참사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몰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웰빙을 참사리로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